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8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갑작스러운 속보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셨죠? 제가 여기 보도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방금 나온 고소식 네.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갑자기 이렇게 큰 소식이 전해지면 기존에 준비했던 뉴스들의 대부분 허물어지고 또 새로 다시 짜야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내용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확진자가 2명 더 발생했고, 이번 감염증에 걸린 확진자 2명 더 발생했다는 소식에서 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국내에서도 첫 2차 감염이 나왔다는 점, 이 점인데요. 자, 이 아무래도 오늘 9시 뉴스 첫 번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네. 3차 확진자와 접촉한 이제 밀접 접촉자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능동 감시 중이었던 사람 중에서 네. 95명이었는데 95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네. 그 기록을 보면 3차 확진자가 다닌 곳이 서울 강남의 호텔, 식당 네.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이 중에서 가족인지 네. 뭐 호텔 종사자인지 식당 종사자인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예, 다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2차 감염은 다 확인이 됐고 네. 이게 우리가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 능동 감시 중이지 않은 사람 중에서 나왔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죠. 능동 감시 대상이라면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3차 확진자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 네. 2m 이내에서 만난 사람들 정도를 능동 감시를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네. 그런데 나온 환자가 이 능동 감시자가 아닌 전혀 감시받지 않은 일반인에서 나왔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또 게다가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과 네. 접촉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예, 그렇습니다. 혹은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예. 못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전문가 방금 전에 오기 전에 접촉한 전문가는 예상했던 상황이다. 이 정도는 네네. 이미 일본도 나와 있고 네. 독일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대상 중에서 감염자가 나온 그렇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상황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뭐 놀라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놀란 가슴을 또 진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예. 또 오늘 밤에 전세기가 8시 40분쯤 떠서 우한에서 350여 명을 다시 좀 싣고 오는 거잖아요. 특히 이 사건까지 겹쳐서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의 걱정이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KBS는 어떻게 이 관련한 소식을 전할 방법으로 일단 김포공항에 중계차가 나가겠죠. 예, 김포공항 나가 있고요.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충북, 진천, 아산에도 나가 있고 뭐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이제 이미 진원지인 중국 상황, 일본 상황 등등등 다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베이징 지국은 여전히 지금 사무실 안에서 안양봉 특파원이 사무실 안에 스스로 격리된 채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 중국 상황이 확산세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8,000명이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도 어제보다 한 40명 가까이 늘어서 170명이고 특히 베이징의 경우에는 베이징 당국에서 베이징은 이미 확산세로 접어들었다. 도입기가 아니고 확산세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곳곳에서 편차가 있지만
베이징까지 이제 와서 베이징은 확산하는 추세여서 이게 진정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가 조금 지금 상황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중국의 동쪽 끝이라 할 수 있는 티벳에서도 나왔다고 하니 이건 뭐 말 다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 KBS 베이징 지국의 안양봉 특파원 등 우리 직원들은 의료진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까? 가족들은 오늘 다 귀국했습니다.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서 전원 다 귀국을 했고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안양봉 특파원 등 3명은 사무실에서 격리되어 있고요. 스스로. 그다음에 나머지 특파원 2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전화로 방송을 하거나 집에도 약간 녹음 시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료진 관리는 받고 있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보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잠복기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겠네요. 특별하게 증상은 없거든요.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없어서. 자, 저희가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야기 나눴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일부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간의 갈등을 막 조장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또 정치적 그 의미로 이걸 재해석한다든지 그래서 뭐 무슨 천안에는 국회의원이 어느 당적이라느니 뭐 아산과 진천의 국회의원 당적은 또 어떻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당시 과학 잡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언론에 나온 기사 중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사건의 본질이라든가 해법을 찾는데 굉장히 방해를 줬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견이라든가 논쟁이 이 과학적 의견을 덮어버려서 오히려 더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웠다라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번 상황도 거기에 비춰서 극도로 정치적 의견은 조금 배제하고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긴장되네요. 자, 오늘 뉴스9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2명 추가 확진 관련한 소식도 전해 주실 거고요. 어제 뉴스9에서 2억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들 관련 뉴스가 나가면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 바보 만드는 체납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한 누리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액 체납자 기한 정해서 완납 안 하면 국적 말소시키고 추방시켜라. 국민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체납자 처벌 조항 강화하라.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간만에 뉴스 제대로 봤다. 어제 KBS 뉴스9 진짜 잘했더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를 다 볼 줄이야. KBS 뉴스 변했어. 잘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KBS 종사자가 쓴 건 아니겠죠. 제가 읽으면서도 좀 낯이 뜨거웠습니다만은. 자, 오늘 후속 보도가 나온다고요. 오늘 이 편이 나옵니다. 아마 고액 세금 체납을 보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분노가 좀 치솟죠. 특히 누군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그 부족분을 다른 사람이 메우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세금이라는 게 정부가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오늘 이 편은 이를테면 이제 2억 이상 고액 세금 체납 신상 정보를 이제 국세청이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얼마를 더 냈을 것 같습니까? 창피해서라도 100%면 100%면 전체 100% 뭐 한 60%는 되지 않겠는가? 3.4%만 더 냈습니다. 신상을 공개해도 더 낸 그러니까 징수율이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34%도 아니고. 3.4%입니다. 야, 왜 그러죠? 뭐 공개하거나 말거나 뭐 그런 사람도 많고요. 신상 공개의 효과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공개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신상을 알 수가 없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된 사회여서 특히나 아파트 사회에서 내 앞집 윗집 누군가 세금을 안 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 불이익이 이를테면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상 정보를 신용기관에 넘기면 대출 혹은 카드가 안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어도 내 배우자의 카드로 쓰고요. 아들의 카드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출국 금지가 되는데 한 가지 정말 어이없는 건 여권을 만들고 나면 그게 등록이 돼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여권 만들자마자 바로 출국합니다.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지금 그 불이익을 피해가는 거고요. 이걸 없애려면 좀 더 강한 처벌과 좀 더 투명한 신상 공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지적을 오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대책까지 마련을 대책까지 이제 제시하실 예정이군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자,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편으로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효신 기자가 2편, 3편을 오늘 내보내거든요. 그 일주일 만에 2.5배 주가를 올린 한 곳에 잠입 취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공개할 예정인데 그 관련해서 금융당국께서 지금 어제 리포트를 보고 그곳을 찾아내라고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게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심각한 범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아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른바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흉악범이란 말 많이 쓰는데 주가 조작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흉악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흉악범이에요. 같이 살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범죄입니다. 자, 오늘 KBS 뉴스가 또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번째, 6번째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번째 확진 환자 접촉한 56살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우리 정부가 보낸 임시 항공편을 타고 내일 새벽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충북 진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임시 생활시설 수용을 반대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는 임시시설 지역 반발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 우한 교민들의 국내 임시시설 예정지역 주민 반발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이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딱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의 5분 당. 네, 오당명예 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아까 제가 1부에서도 또 2부에서도 티벳을 중국의 동쪽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쪽 끝 아니냐 이런 지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몽골 쪽에서 보면은 티벳이 동쪽 끝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네.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 쪽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셨나 봐요. 네. 몽골 쪽에서도 남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몽골 쪽에서 몽골 쪽은 또 중국의 남쪽. 그래요. 이거 좋은 거 배웠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는 동쪽 서쪽 끝이라고 중국 서쪽 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티벳을요. 알겠습니다. 자, 4.15 총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선거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15 총선 전에 예비 후보자들이 줄줄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지 않은 후보들은 지역 행사를 취소하고 악수 대신 눈인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호중 사무총장의 명의로 각 시도당의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네. 위해서 예. 적어도 우리 당 예비 후보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축소 또는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 후보자들도 동참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부산 사갑의 자유한국당 정호윤 예비 후보도 2월 초에 계획했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2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선거운동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권자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오창석의 5분당 각 당 소식 들어봐야죠. 예, 먼저 민주당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재 총선 지역구 전략공천 지역으로 제외한 곳을 뺀 238곳에 대한 후보자 공모 결과와 네. 총 4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1.99대 1인데요. 약 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이 경기도 김포을과 오. 경기 여주 양평인데요. 각각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포을은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재선 의원이 버티고 있고 여주 양평은 5선의 정병국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가 민주당의 그 홈그라운드도 아닌 셈인데 네. 여기에 지원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위 20%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네.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원칙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하위 20%의 명단, 이른바 지라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명단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명단에 오른 초선 의원은 분개하면서 이거는 혹시 상대 후보가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 하위 20% 의원이라 할지라도 경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네, 전혀 다만 문제가 없죠. 경선 때 20%가 감산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 경선 결과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서 그 득표의 20%가 감산되기 때문에 네. 만약 신인이 들어와서 20%의 가점을 받는다면은 총 40%의 격차가 생깁니다. 네. 이것까지 극복하게 된다면은 그 현역에게 그대로 주겠다라는 당의 의지입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 놓고 지금 시끄러운가 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대변인이 직접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네. 또는 당에서 김 전 대변인을 위해서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일각에서는 본인이 출마하는 부분이고 네. 이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느냐 출마의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자유한국당 역시 공천관리 한창인데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대표급 인사들 또는 대선 후보군으로 불리는 인사들에 대해서 이 후보자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후보자들이 직접 본인이 어떤 지역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험지로 내보내거나 네. 또는 전략 지역으로 내보내서 당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컷오프는 과감하게 하되 예. 원내 인사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외 인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면은 네. 과감하게 컷오프하겠다. 예. 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정치 신인 가산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영호 전 국회의장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네, 일단은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신은 박 대통령에게 신세를 진 일이 없고 탄핵 국면에서 하야를 주장했다. 내가 석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또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이 되면 보수가 분열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태극기 부대부터 중도 우파까지 네.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모두 함께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팔을 가리고 기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혹시 아프면 이제 김용민 MC 때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씨, 네. 의리를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끝까지 비밀로. 모든 게 의리로 이제는 귀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야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과 총선에서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옳을지. 뭐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 속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은 이젠 좀 한 걸음 그 거리를 두고 네. 이렇게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이나 뭐 범야권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모양인가 봐요. 네, 사실 김영호 위원장이 말했듯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석방을 얘기하는 보수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보수 지지자들은 이런 석방을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나온 새로운 보수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어요. 네, 이제 자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일단은 합당에 국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31일 내일이죠.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고 후보 신청, 공천 심사 등을 2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소식도요. 네, 바른미래당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철수계가 신당에 합류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안철수 전 의원을 따라가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 당의 20명의 의원 중에 7명 정도가 안철수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권은희 의원 빼고는 6명이 모두 비례대표입니다. 아이고, 그분들 만약에 탈당하면은 의원직을 잃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뭐 사실 실효성 있는 그 안철수 전 의원계는 1명 정도네요. 네, 권은희 의원 실질적으로 이제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1명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남아서 그대로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독자 노선을 택하고 있는 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상돈, 박선숙 의원은 당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네. 박주현 비례대표 의원은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고 있고 예. 장정숙 비례의원은 대한신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나간 바른미래당이 제휴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통합을 위한 3원칙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원칙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네. 통합의 길을 열어둔 것이죠. 네네. 분열에 대한 반성 그리고 개혁 야당, 분권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통합 3원칙을 밝히면서 네. 여기에 동의한다면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순 장희님 10분당으로 바꿔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좀 전할 소식이 많다는 거죠. 알찬 소식으로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 30분 지나고 있네요.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수도권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에서 서하남과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전체 12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노우주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쪽은 판교 분기점과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 진출로와 판교 분기점 또 양재에서 한남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에는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요. 북수원 서채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정체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우한 폐렴 공포가 좀처럼 사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관리 소홀 실태는 온 국민을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인 중국 눈치 보기에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집니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우리 국민 안전만 생각하십시오. 입국 시의 방역 체계 강화,
의심 환자 철저한 관리, 대국민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면역 취약계층 밀집시설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기도. 이 약속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성찰은 없어도 되는 건지 의문. 2018년 9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역시 다르지 않은 사정. 인천공항 검역 관계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적은 수의 인력으로 오랫동안 카메라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대충 검역하게 된다는 말.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면 연락하시는 분들 색출하는 조금 줄어들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검역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공무원 증원을 담은 추경 예산 발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의 말.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이제 공무원 일자리 늘리거나 공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를 얘기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서 그걸 담았는데 이 가운데 중앙직 15,000개는 경찰과 군부사관, 질병검역, 근로감독관 등으로 배분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 큰 규모도 아니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80억 원은 전체 추경 예산의 0.1%도 안 됩니다. 추가로 뽑을 공무원 12,000명의 채용시험과 교육비 등에 쓰일 돈입니다. 추경 예산 협조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는데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3명의 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 방역관 등까지 합쳐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충원해 민생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 당시 여야 원내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입니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총 고용 대비 7.6%로 OECD 평균 18.1%에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는 사회복지,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이런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고속도로 깔리듯이 향후 수십조 수백조의 우리 재정 부담을 국민과 후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도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말은 지금도 회자되는 바. 지금 일부 저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2017년 추경 예산 중 공무원 증원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검역 공무원 늘리자는 예산안은 2017년 여름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의해 전액 삭감됐던 터. 다시 황교안 대표 발언.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우리 국민 안전만 생각하십시오.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국민 안전만 생각하시라. 우리 국민 안전만 생각하십시오. Mistakes that you did, I will not let myself cause my heart so much misery. I will not break the way you did. You felt so hard. I've learned the hard way to never let it get that far. Because of you, I never strayed too far from the sidewalk. Because of you, I learned to play on the safe side so I don't get hurt.
It's not too long before you point it out. I cannot cry because I know that's weakness in your eyes. I'm forced to fake a smile, a laugh every day of my life. My heart can't possibly break when it wasn't even whole to start with. Because of you, I never strayed too far from the sidewalk. Because of you, I learned to play on the safe side so I don't get hurt. Because of you, I find it hard to trust not only me but everyone around me. Because of you, I am afraid. I watched you die, I heard you cry every night in your sleep. I was so young,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네,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라는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정치였습니다. 제가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이러면서 정치도 손 씻었다 이런 말을 어제 했었죠. 정답이 정치였습니다. 자, 웃음장인님 정답 조정치. 자, 그리고 3354번 쓰시는 분 도둑질. 아, 정치를 도둑질이라고 하셨네요. 네,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독사. 6627번 쓰시는 분 정답 도박. 아하,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이러했군요. 7821번 쓰시는 분 혹시 치곡? 네. 자, 9193번 쓰시는 분 정치. 잡기는 쉬워도 먹기는 힘든 생선이 바로 정치지요. 아, 정치라는 생선이 있어요, 실제로. 예, 맞죠? 아, 모르세요? 예. 예. 한번 좀 검색해 주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자, 가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6897번 쓰시는 분 정답 꽁치. 자, 그리고 김대근님 정답 왕정치. 네. 자, 그리고 8810번 쓰시는 분 막말. 아, 막말 손 씻었다. 네. 자, 그리고 9799번 쓰시는 분 정답 정도전. 6627번 쓰시는 분 정답 낙선. 네. 유주환님 정답 염치. 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투자로. 네, 최영우님 정답은 순실. 권우철님 정치 정답 맞죠? 토론하고 또 토론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싸우고 또 싸우고 험담하고 또 험담하고 이게 정치입니까? 네, 정치 제발 바른 정치 좀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알을 베지 않은 뱅어 이게 정치라고요? 정치라는 물고기가 있었네요. 네, 자, 그러나 그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정답 정치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받으실 분, 선물 받으실 분, 네,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책의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문제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 여전히 지금 정치를 찾아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네네네. 방송 진행한 저도 경험이 많은데요. 네. 그냥 잘못한 거 이렇게 무심코 말했다가 네. 그게 그냥 있는 얘기로 진실로 유통되는 경험을 많이 해서 했던 뱅어라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뒤숭숭하고 그러네요. 네. 전염병이 돌면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한 두 가지 생각 정도는 해야죠. 네. 하나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자. 왜냐하면 이런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소문이나 네. 또 만들어진 얘기가 이제 창궐 하지 않습니까? 전염병하고 똑같이 창궐하는 게 바로 그런 음모론 네. 같은 건데 거기에는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그대로 본래 노력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이게 특정한 나라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막 치닫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거기 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불운한 거지. 네. 지금 중국에서 발생했다 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살을 많이 붙이는데 그거는 좋지 않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공자 말을만 하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그냥 진짜 그래요. 예, 예. 예. 아니 사실 전염병이 돌면 그 병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 혐오 담론이 돌고 있어요. 뭐 네. 특정 국가가 거론되고 네, 심해요. 뭐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론되고 예. 또 뭐 정치적 맥락 자꾸 이렇게 뭔가 배후에 깔려 있는 듯한 그런 소문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아요. 뱉기. 네, 혐오 담론이 생산 유포되는 게 네.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딸아이가 파리에서 유학 중인데요. 네.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구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편견이나 이 혐오 감정이 그대로 한국인들에게도 투영된다는 거죠. 저는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행처럼 퍼져나갔던 황화 사상 같은 게 떠올라요. 황화 사상. 네, 예. 황인종이 화를 몰고 올 것이다. 황인종의 포비아, 공포를 네. 불러일으키는. 네. 아니 마치 저 대한민국 땅에서 뭐 아랍 계통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오면 네.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 아니 지금 정선태 선생이 아예 떠도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 따님을 통해서 적나라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파리에 유학 가 있더니 네. 서방 사람들은 아시아인만 보면 우리도 아시아이니까 네. 전염병 보균자처럼 대하고 있다고. 황당한 거죠. 예. 그렇죠.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 중국 포비아라는 게 결국은 서양 제국주의가 유포했던 황화 담론과 이 황인종에 대한 혐오 또는 이 공포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황화 담론. 네. 누가 퍼뜨렸을까요? 무슨 의도로? 무슨 이익을 노리고? 황화론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네. 이 서양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또는 비서구 세계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였겠죠. 그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동양 사회를 그렇죠.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마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간토 대지진 그렇습니다. 났을 때 네. 저기 조선인이 그 뭐 우물에다 독약을 풀었다느니 뭐 불을 질렀다느니 이런 헛소문 퍼뜨려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은 그런 다른 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자면야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겠지만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이 한 분 있어요. 누구십니까?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전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그 나병이라고 부르던 한센시병 있잖아요. 그게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린 거지만 그 자녀라든가 전혀 그 미감 병균이 없는 사람을 미감아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이 미감아도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 미감아가 학교에 오니까 그 학부형들이 난리들이 난 거죠. 그냥 다 때로 들고 일어나고 뭐 전혀 보균이 없는데. 전혀 보균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계가 없는 아동인데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했냐. 네. 자기 아이를 전학을 시켜서 그 애 반에 넣어서 같이 다니게 해서 옆자리에 앉혔다니까. 누구세요? 그 교육부 장관이?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정치처럼 또 혼동이 일을까 봐 그게 민관식 문교부 장관 시절인데 장관이 그 양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관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 많습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이제 우리 전 세계로 오시는 분들도 전혀 감염 상태가 없는 그리고 또 보균을 설사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통제된 공간 하에서 그러고 보름 정도를 하도록 조치를 한다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알베르 까뮈의 대표작 페스트 골랐습니다. 네. 예, 정말 이럴 때 필요한 게 인문학인데요. 네. 까뮈의 작품 페스트 읽으면서 이 예상치 못했던 정말 부조리한 상황이잖아요. 네. 예측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의 이 급습에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지 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뭐랄까요, 상상력의 가능성이 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은 뭐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요. 네. 예. 자, 이 책 추천하시면서 정선태 교수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문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런 그 혐오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는 병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질병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고 뭐 많은 게 있다 그러면 가령 뭐 패스트 같은 걸로는 그 당시 지구 전체 인구의 뭐 4분의 1인가? 하여간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멸절시킨 역사도 있고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다 그렇고 그 뭐 저기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같은 건 1918년의 일인데 5천만 명이 죽었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도 48만 명이 죽은 기록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원나라가 멸망한 거를 다 정치사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 창궐한 흑사병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건 인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우리가 경험한 사스 또 신종플루 또 메르스 이런 걸 경험을 해봤지만 이거는 이제 과거 시절의 세균이 아니라 이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아직 인간이 정복을 못한 영역이긴 한데 그러나 그런 식의 대형 참사로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격리 조치서부터 또 빠른 백신 이제 개발을 통해 갖고 뭔가 이제 통제가 그래도 과거 사회처럼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역사의 기억 때문에 굉장히 공포들을 갖고 또 너무나 많은 영화 뭐 소설 이런 것들이 공포를 또 부추기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저도 뭐 꽤 여러 편에 부산행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영화 부산행 예상 못한 뭐가 막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 좀비로 돌변해서 그 시간을 다퉈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영화적 상상력까지 퍼지니까 실체보다 훨씬 더 인류가 대재앙의 공포, 그다음에 이 부조리의 앞에서는 절망감 이런 것들 속에 빠지게 되죠. 김갑수 평론가님, 아까 그 문교부 장관, 홍종철 문교부 장관. 홍종철이었구나. 이 시점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1967년의 일입니다. 저 어렸을 때인데 그런 분들은 난 참 존경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패스트가 창궐할 때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유대인을 차별하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는데 패스트로 유럽의 역사적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주로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중세 14세기 15세기 이때 유행했던 그 대전염병을 얘기하고요. 까뮈가 패스트를 다루고 있는 그 시점은 1940년대입니다. 이 패스트는 2차 세계대전의 은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기호를 말씀드리면 아주 간략합니다. 프랑스의 조그만 도시 오랑에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죽은 쥐들이 나타나면서 패스트가 습격해 오는 것이죠. 근데 이 패스트 습격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래요. 기자 랑베르 같은 사람은 도피형입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빨리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신부 빠늘루 같은 사람은 초월형입니다. 이건 다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징이다. 또 의사 리에와 평범한 노인 그랑 같은 경우는 이 패스트라는 병균과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주목해야 할 사람은 사익 추구형입니다. 사익 추구형.
예. 코타라는 사람이 그때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 위기를 네. 그 수익의 계기로 좀 이 통제 느슨한 수익 모델로 틈을 타서 예. 밀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 하나에 10,000원을 넘게 받고 어쩌고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이고, 참 난감합니다. 이런 유형들을 나누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연대하고 협력해서 패스트와 싸워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 소설이라고 보시면은 그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외계인이 침공하면은 지구인들이 뜻을 모아서 싸워야 되고, 그렇죠. 외계인이 아니라 병마가 지구를 덮치면 또 함께 뜻 모아서 연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아니 왜 사람들끼리 서로 저놈 때문에 이 일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정선태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니까 대학에 계시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까미의 소설을 읽을까요? 글쎄요. 이방인 정도는 읽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가령 저희 세대 요새 라떼라고 그러지. 라떼는 라떼 함부로 거론하면 안 됩니다. 아주 뭐 라떼는 그러니까 까미는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멋있는 작가여서. 네네네. 패스트 이방인 그리고 반항인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철학서지. 네네네. 시지프스의 신화도 있고 하여튼 뭐 요 몇 개는 거의 읽었을 거예요. 네. 거의.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안에서 뭔가 이게 이 오늘 소개하는 패스트 이 책은 뭐냐면 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인간 유형이 있는지를 이제 막 보면 한 5가지 종류의 신문 기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관리도 있고 하여튼 나오는데 그 속에서 자꾸 자기를 대입해 보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는 굉장히 의외로 재밌습니다. 이게 재난 소설인데 재밌게 흘러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막 이래갖고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 특정 신앙을 가지신 분들께 미안하지만 이거는 이 소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인데 패스트가 창고라니까 다 예배당으로 모여갖고 기도로서 낮자고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해갖고 낮자 전염돼가지고. 예. 아이고. 그런 신부 얘기도 여기 나오고. 네.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민낯이 어떠한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봉쇄된 도시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지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정선태 선생이 이 책을 골라왔을 때는 지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에게까지 어느 정도 이제 해악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직은 비교적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나라는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나라는 사람은 속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까미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성찰적인 그런 얘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알베르 까미의 대표작 페스트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192번 쓰시는 분,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살다가 전염병을 피해서 귀국하는데 그들을 혐오하고 기피하는 것이 어찌 같은 국민이고 같은 동포입니까? 라는 문자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